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제 맥주 회동에 이어서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더 거세진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합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 거래량은 1,700여 실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휘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손 대표에게 맞고 고소한 김웅 기자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윤 씨는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교착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협상 또 불발됐는데요. 서로를 향한 발언 수위가 좀 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 이후 어제 또 원내 속 부대표 간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원욱 원내 속 부대표가 수석 간 협의가 불발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수석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으면서도 한국당이 가져온 합의문 초안을 봤는데 너무 황당할 정도였다며 불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만큼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날선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협상에 대한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키맨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밖으로 나간 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여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1대1 연쇄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당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원내 지도부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협의가 틀어지면서 의총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네, 오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민주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는 이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장장 13개월을 끌어온 재조사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핵심적 의혹이 밝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진상조사단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건 충격적이라며 이 소수 검찰 중심의 결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대비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손학규 대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여전히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당내 분열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점입가경인데요. 이 손학규 대표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 처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면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당내 민주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는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실상 당무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재훈 의원이 손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이 다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임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반발하는 등 이 극심한 대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 최고위원은 임시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일 저녁 7시에 긴급 임시 최고위를 다시 열겠다며 이 손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재단 측은 유 이사장이 빈소를 지켜야 하는 관계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지지 모임인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올린 글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드린다면서 위로의 말씀과 마음의 인사를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 모친의 발의는 모레 오전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예, 일단 정부가 그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 어떤 겁니까? 네, ILO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개 등 모두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비준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협약이 2개입니다. 우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87호와 노조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98호입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주요 쟁점인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력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하는 제105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와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그동안 거셌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 EU가 한 EU FTA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처음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EU와 통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고 어려운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서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손 대표에게 폭행당한 김훈 기자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가족이 최근 가장의 사업 실패로 억대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가장이 운영하던 목공예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됐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에도 가족이 모여 경제적 어려움을 논의했으며 부모님과 누나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막내 아들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모두 3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장이 다른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흉기가 여러 점 나온 점도 고려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개월 넘게 내버려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젯밤 8시 40분쯤 존속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26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넘게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 빚 증가폭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더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가계 빚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가계빚을 말하는 가계신용 잔액이 1분기 말 기준 1,54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그러니까 4.9% 증가한 건데요. 이는 2004년 4분기 이후 최소 증가폭입니다. 또 2016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둔화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대출은 1,451조 9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가계빚 증가폭이 둔화한 건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확대하면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 빚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인데, 자, 이것이 그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가계빚 증가폭이 한풀 꺾인 셈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가계빚의 빠른 증가 속도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각종 연구기관에선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국내 경제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해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마저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달 만에 0.2%포인트나 낮춘 2.4%로 제시할 정도로 경기 악화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계빚 증가폭도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여러 차례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75%로 동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만장일치였던 지난 금통위와는 달리 이번에는 인하를 요구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수출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면에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20만 명 안팎에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0% 이상 줄면서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 판단입니다. 2.4% 성장 전망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수출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내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올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15만 명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예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업률은 하반기에 다소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 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요 회복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개선 요인으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간 소비 확대를 꼽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 부진 우려가 커지자 KDI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넉 달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길어지면 성장 동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KDI는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로 0%대에 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3년 이후 줄곧 통화당국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던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물가 흐름이 계속돼 2분기에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된다면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한 정도의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역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둔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역시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이와 함께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로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죠.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자, 기준이 나왔죠? 네,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로 이럴 때는 경찰이 말로 설득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또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나 시설물을 잡고 버티는 경우에는 경찰관도 신체 일부를 밀거나 잡아끌 수 있습니다. 또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상대를 미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도주하는 경우 경찰관을 밀고 잡아끌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꺾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가한 경우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를 피할 때는 경찰봉 등을 이용해 가격하고 전자충격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권총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뺨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최근 경찰 대응 관련 기억나는 사건,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다면 경찰의 뺨을 때린 사람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돼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한 경우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제 문제점도 좀 살펴보죠. 이게 기준이 강경 대응하는데 좀 악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기준에 따르면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기준이 반대로 과잉 진압을 막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농성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화물차 밑에 들어가서 운송을 막고 있었는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테이저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에 해당돼 경찰은 이들을 잡아 끌어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각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식과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 대응할 때 비례의 원칙에 따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명시된 무기 사용 기준을 보면 범인의 체포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준을 도입하게 됐는데 처음 도입하는 기준인 만큼 경찰도 현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서 오는 11월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의 막말에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내부에서는 막말의 수위가 금도를 넘었다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막말 수렁에 빠진 정치권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공방 지금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서는데요. 대통령의 그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이 말을 한 황교안 대표의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공방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경고성 당부도 이어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그 딴 사람 얘기한 것이 천만의 말씀에. 자 그래요. 네.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황교안 대표 발언 중에 이제 대변인 뒤에 한 글자가 어제 기자들이 아마 관련해서 수십 번 이제 돌려듣기를 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들어보면 딱 명확하진 않아요. 장재원 의원 지시라고는 안 들려요. 그렇게는 안 들리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지적받는 분이 스스로 지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죠?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죠? 했다라고 우기면 뭐할까? 본인이 안 했다 그러는데. 장재원 의원님 듣기에는 들어보십시오. 본인도 지시라는 말 들립니까? 확실히?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들리지도 않고 본인이 지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라고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장재원 그걸 제가 어떻게 왜 해석을 해야 되죠? 본인이 안 했다 해석을 그러는데? 할 필요 없다. 본인이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귀가 정상으로 되어 있으면 다 저게 지시로 들리지 그러면 님으로 들리겠습니까? 대변인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땡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땡이 뭐냐? 직이냐? 질이냐? 지시냐? 님이냐? 적어도 님은 아닐 거고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직이란 표현은 굉장히 강한 어느 방송에 다뤘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음상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땡은 있어요. 그러니까 질 아니면 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2.3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말씀이 나온 계기가 장외 집회를 계속해서 지금 장외 투쟁을 해나가는 말미에 그 관중석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애드립으로 받아들여서 당대표라는 분이 그대로 즉흥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글쎄 그 무대 밑에서 나오는 얘기를 바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동어반복을 한다는 거, 그것이 지시인지 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본인이 안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려봤을 때 확실히 지시라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데 이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정치 공세죠. 그리고요, 이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의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대통령께서 또 독재자의 후에 나오고 또 대변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자꾸 주고받는 공방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전하셨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5.18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의미의 전달은 됐거든요. 그런데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가 강한 발언이셨다라는 얘기는 청와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5.18 문제는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데까지만 하시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 그 말은 맞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독재자의 후예자가 누굽니까? 거기까지만.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했다는 걸 자꾸만 정치 쟁점하는 이유는 또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달래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발언입니다. 그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1997년 4월 17일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폭동은 전두환 노태우라는 신군부가 했고
5.18의 그 영령들과 유공자분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세력이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미 역사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사법적 평가가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2019년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본인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한 막말이 나온 거예요.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괴물 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의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총을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적미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광주로 오신 거예요. 오신 마당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끝난 문제를 그것을 지금 와서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법적 평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재의 후회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 주저하고 아무런 그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전체적으로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그러한 사법적 평가에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가지고 지금 독재다. 진짜 그분이 독재 후회 아니냐. 왜 그 얘기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말 중에 화성여자, 금성남자, 아니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존하는 질서 내에서 여야 간에 벌어지는 쟁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엄하게 지금 북한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가지고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것을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을 저는 그 화성여자,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그 비판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나 또 다른 정당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저거 어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5.18 문제를 좀 깨끗하게 망언 문제를 정리하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마치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지칭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가진 그런 말씀을 정말 이제 5월의 강주, 이 5월의 강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기념식장의 자리는 통합이 돼야 되고 용서와 화해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고작 2명이 망언을 했습니다. 이 2명의 망언에 대해서 한 명은 당원권 정지라고 한 명은 지금 당에서 쫓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2명의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러한 극한 발언까지 하셨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발언을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진짜 독재자 후예는 김정은 아니냐?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만 정치적 공방이 되니 저는 대통령께서는 좀 더 화합과 통합과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드는 그런 기념사가 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이야 좋은데 말씀 좋으면 그냥 넘어가죠. 말씀이야 좋은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고작 2분이 아니에요. 한 분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뽑은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엄연히 아직도 그 분명히 구분을 안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갈래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또 한 분은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폭동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의원님은 영웅으로 지금 미화되는 또 그런 측면이 어디서 영웅으로 미화되죠? 당내에서요?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작 자유한국당 외에 일부 단체겠죠. 고작 2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2분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와 질서와 문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대통령께서 꼭 집어서 하시냐고요. 민주당에서 비판하시고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조금 고려하고 그럴 때만 자유한국당을 좀 이렇게 그게 용서와 화해와 통합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 전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어떨 때는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수석 대변인이고 마구 당대표 원내대표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제원 의원님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면 그게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우리 당내에서 그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도 저까지 대표와 원내대표 그런 게 아니십니까?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발언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잘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야당의 그러한 비판을 대통령께서는 다 들으시고 또 이걸 녹여내셔야지 대통령이죠. 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야 됩니까? 예. 자유한국당 자꾸 뭐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코패스 문제 민주당 단 한 번이라도 논평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막 막말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심한 발언하면 그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두 분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막말이 끊이지 않으니까 한 달, 두 달 된 것이 그게 어떻게 도둑놈들이 하나의 뭡니까? 막말을 가지고 도둑놈들이. 지금 한 달, 두 달입니까? 자. 여당 대표가 도둑놈들이 뭡니까? 녹취 준비돼 있죠. 저희 한국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이 기념사, 5.18 기념사 발언이 지금 한국당 혹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당 중진 의원들 발끈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죠.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로당의 후회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따 대고 독재자의 후회에 운운하냐 이거예요. 그런 표현은 대통령의 언사, 대통령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영부인은 또 제1야당 대표를 그냥 무시하고 악수도 안 건네고 지나가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협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부부가. 국가 망신 아닙니까 이게. 남남 갈등과 국민 반목의 절정이자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게 정치 혐오, 편가르기 운운한 데 대해 참으로 유체이탈을 넘어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중진 의원들의 발끈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근데 설사 뭐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도 대통령 이 기념사 발언에서 지금 남로당의 후회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좀 논리 비약이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하고 같은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참 5.18 기념식에서 참 5.18을 추념하고 5월의 강조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냈다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뭐 한 진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자유한국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한대의 인과관계인데 모든 탓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제가 아까 우리 장재현 의원님 뭐 고작 두 분의 망언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것도 이해 못하고 왜 포용해주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작 두 분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저분들 제가 차근차근 다 한 말씀씩 다 실명을 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유한국당의 원로 중에 원로고 중진 의원 중에 중진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를 하신 분도 있어요. 남로당의 후회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민주당의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조차도 12%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그 국정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말씀도 자주 하시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일반적인 문화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때 저희가 통치를 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에서 한 치도 더 나간 게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두환 시대 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후퇴돼 있는 거예요. 비판 많이 하셨죠?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하신 동의하기가 것 어려운 자, 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하나 바로 잡을게요. 제가 고작 2명이라는 얘기는 5.18 망언을 한 당내 국회의원이 고작 2명이라는 말씀하신 거고 발언을 한 이거는 지금 5.18에서 폄훼하고 5.18에 대한 망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회라는 발언이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 당 중진회의와 당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의원들이 정치적 발언, 대통령의 어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남로당의 후회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그 발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만 평해만 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회의에서 그러한 어법을 대비해서 비슷하게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볼상사나우면 대통령은
이런 정쟁의 공방에 참전을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에 일리가 5.18 있지만 기념식 전에 황교안 대표가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좀 매듭 짓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려가라 이런 그 여론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빨리 좀 조속 그러니까 처리가 제가 그거를 되면 논란이 없을 텐데.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예.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고 왜 이렇게 그 광주 시민들과 5.18을 추모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5.18의 그러한 나쁜 유산까지도 받은 정당으로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동료를 제명하는 게 굉장히 아프지만 그 지난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결단을 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때 이렇게 이거는 좀 결단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한 나쁜 역사와의 단절하는 건 좋겠다라고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도 이 5.18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끊을 거 끊고 또 민주당도 더 이상 5.18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더 공격하지 말고 이래서 이제 5월의 강주 문제를 더 이상 정쟁에 이런 소용들에 빠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들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새누리당이 있고 뭐 민자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민정당이 있는데 요즘의 말씀들을 다 뭐 전부 다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민정당의 시대로 전두환의 시대로 후퇴한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장 의원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YS라는 좋은 대통령이 있었다. 전 최소한 그 정도까지 가면 자유한국당의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장재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말 징계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소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빨리 조금 처리도 되고 아니, 이래서 이 자막에 막말 논란이 박범계 조금 한국당 전두환 시대로 후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좀 따옴표를 저희들 달아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당에는 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네. 저 김영삼 대통령밖에 안 걸려 있어요. 저희는 장재훈 의원님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말을 받아치기로 지금 저희가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네. 말씀드리는데 전두환 시대로 후퇴하진 않았다. 네. 판결문에 반하는 얘기를 엄연히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얘기를 두 명이 그 얘기했고 그 두 명이 지금 한 명은 제명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다음권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시대로 후퇴를 했다뇨 우리 당이. 네. 아직 징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징계하세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을 했습니다. 징계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이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말 실수 해프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실수 해프닝인데요. 한미 군 지휘관 오찬자리에서 쓴 단도미사일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출동 같은 연합함 글쎄 서명제가 모두 말실수인지 내심이 나오다가 말씀이 엉키신 건지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모를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것을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사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심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통역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정답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통역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거 아니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한미연합사의 주요 장군들을 지금 초치해가지고 지금 그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국 언론에 나가게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통역은 단거리 미사일로 나갔습니다. 근데 단도 미사일 할 때 그 탄도 미사일 쓸 때 그
도자가 길도예요. 네. 예, 길도. 그러니까 거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단거리로. 예. 해석이 정말 좋네요. 예.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예, 이 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예. 제가 웃고 있습니까 지금? 길도자, 예, 장재원 의원님이 웃고 계시네요. 그래 단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길도기 네. 때문에. 그러나 저 청와대가 분명하게 수정을 했고 외교적 파장은 전혀 없는 문제고 언론에서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수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충분히 수정했고 외신에도 정확하게 통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자그마한 대통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정한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미 통역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제대로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시네요. 실수라면요. 엄청난 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 탄도미사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명확한 사실을 이렇게 부정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단도미사일이라는 희한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속마음에 있었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실수입니까? 이게 이스칸다라는 게 사실상 밝혀지고 미국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마음 들키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이 안보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말 실수인지 아니면 속마음을 들킨 건지 모르겠지만 안보 문제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만 이 정부가 과연 이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그런 마음이 있는 정부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이스북을 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SNS는 지금 트럼프,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아침 전 세계인들이 그걸 주목하는 그런 트윗을 하지 않습니까? 실수가 한두 번이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란 무슨 외교적 파장이라든지 국내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속내를 들킨 거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단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정확하게 수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은 잘못한 거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는 정권이에요. 경제 실정, 일자리 실패 한 번도 인정 안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 말실수는 꼭 인정을 바로바로 해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엔 제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통역까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발언 해프닝성이다. 이런 공방을 지금 주고받으셨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방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맥주잔 부딪히면서 희망을 외쳤던 여야, 이번 주말만 지나면 국회가 다시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하지만 희망을 품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각 당들의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3당 원내대표 호프 회동 이후 어제 또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모여서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한국당이 들고 온 합의문 초안에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날선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1:1 연쇄 영수회담을 받아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옳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각 당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3당만의 호프 미팅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당도 야당을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여당이 야당 만나서 그냥 웃고 말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맥주잔 한두 잔 더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그런 소수자,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못하고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호프 미팅으로 정치를 대신한 그들만의 대단한 창의력에 극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다소 섭섭함을 토로하는 이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지나면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 오전만 해도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발언들 보면 더 좀 양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트랙 자체의 원천 무효 여기 얘기까지 다시 또 사과를 해라 여기까지 돌아갔거든요. 이제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저희 야당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가 그 기준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대체로 이제 국정과제 뭐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또는 공수처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쏠려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무한적으로 끝이 없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런 두 가지 노선과 관련해서 심대한 그 어떤 대립 투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공은 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만 크게 놓고 보면 결국은 야당이 그 당시에 야당 일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들을 볼모로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면교사가 돼요. 그래서 결국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오늘 지금 중진 의원님들까지 저렇게까지 나와서 또 심한 말씀들을 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원천무효까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적어도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유감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해서 의총을 오늘 소집을 해놨는데 지금 원천무효까지 얘기 나오고 결국은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겁니다. 뿐더러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고소고발안까지 다 취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개도구력도 다 잃게 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조할 마음은 없다. 만약 자칫 협조하다가는 그 극단적인 세력을 포함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의 지지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발언 총량을 좀 제가 오늘 상당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비슷하고 있어요. 우리 박봉계 선배님 이제 우리 방송에서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민주당이 국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민생을 위해서 이 추경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예.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맥주 먹고 공방하는 거, 또 민평당하고 또 정의당 맥주 못 먹었다고 투정 부리는 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정말 부질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감 표명 좀 세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당도 그래요. 유감 그거 표명 받으면 뭐합니까? 좀 구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생 앞에 놓고 서로 간에 민생이라는 명분 앞에 여야 뭐 있습니까? 민주당은 좀 끌어주면 되고 우리도 양보하고 하면 되고 민평당 정의당 일 끝나고 나중에 같이 호프하면 되잖아요. 맥주는요 일 끝나고 열심히 맥주는요 일 열심히 하고 마셔야지 제맛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 좀 수용해주고 우리도 너무 요구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재훈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요거는 얘기해. 잠깐만 요거는 얘기해. 들어보시고 요거는 얘기해요. 좀. 협상하는 과정에 협상 당사자가 협상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정말 우리도 양보해야 되고 민주당이 양보해야 되지만 협상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뭘 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수석 부대표로부터 공개되는 거
저는 이거는 협상 당사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죠. 뭐가 공개가 됐죠? 예, 지금 협상 중에 그거 공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원우 수석 부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라고 내민 조건에 당연히 고소고발 취하 또 패스트트랙 철회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그것을 꼭 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말이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뻔한 뻔짜죠. 아니, 우리 박홍혜 의원님 뻔한 뻔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예?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아니 협상 당사자가 우리들이 만약에 사개특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협상하는 과정을 박홍혜 선배는 밖에 나서 언론에 얘기 안 했고 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왜 했지 근데요? 예?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수석 부대표한테. 알아보시고요. 한 게 맞아요, 근데? 모르죠,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왜 이게 흘러나가나 모르는 얘기 가지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안 했어요. 언론에서 이원욱입니까? 이원욱 의원입니까? 아마 이원욱 의원이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주 친한 동료 의원인데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 그건 아니에요. 정치 도의자. 자, 알겠습니다. 자, 이 공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를 지금 다시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정의당도 걸려 있고 평화당도 걸려 있는 문제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 한국당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김정환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협상할 때 처음에 센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이걸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다. 글쎄 저는 모르죠. 제가 지금 원내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부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거는 타결하기 직전에 좀 갈등이 고조되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저는 뭐 정말 20대 국회 클로즈 할 거 아니면 그 민생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다만 감정은 섞여 있겠죠.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녹여나가고 그 이후에 또 맥주 한잔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재안으로 오신환 의원이 지금 이번에 지금 맥주회동도 중재를 했으니까요. 제가 발언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1대1 영수회담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시 내놨거든요. 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셈을 해보면 크게 얻은 게 없어요. 실점이 많았지. 그래서 돌아오고 싶을 건데 돌아오고 싶은 명분을 여당이 제공하라는 얘기는 일견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민주당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당이 합의해가지고 그 6일 동안에 정말 전 국민과 전 언론이 거기에 집중된 그러한 포커스를 받으면서 또 무려 1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에요. 그거를 한 큐에 원천무효 철회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아까 장재원 의원님처럼 그것은 본 마음이 아니고 그렇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처음에 협상을 위해서 센 발언을 던진 거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정당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고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왜 멀쩡한 대통령을 자꾸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1대1 영수회담 아니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그렇게 끌어들입니까? 그러실 일이 아니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민생 살리는데 전념하시라. 국회 일은 국회가 푼다. 저는 이런 자세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국이 결국은 여야만 문제입니까? 이 정치권에만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가장 고도의 정치인이시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여야가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실타래를 한번 탁 끊어주는 거.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는 김한길 대표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하고 굉장히 충돌이 돼 있을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자 사학 부분 끊고 가자 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게 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말 어려울 때는 직접 나서서 좀 이렇게 좀 양보를 통해서 끊어주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정작 그렇게 되면 민주당 보고 핫바지니 거수기니 별별 말씀 다 하실 겁니다. 오늘 2시에 의원 총회 예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늘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만 예단을 하세요. 우리 야당을 그렇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 황교안 대표 장외투쟁도 뭐 금요일 날 끝나고요. 오늘 2시에 의원총회 민주당도 아니 근데 예정이 돼 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예. 김정혜 앵커님. 이게 의원총회라는 게 이게 바쁜 게 이제 손뼉도 조금 짧게요. 맞춰야지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 저렇게 오늘 그냥 그럴까 봐 우리가 의총에서 뭐 유감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들어오시라. 저 자세로 이제 나가면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진들께서 그냥 집단 포화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원총회가 아니 근데 박봉계 선배님은 쉽지 않습니다. 예. 박봉계 선배님 야당일 때 생각했던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예단해서 자꾸만 야당의 그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우리 야당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다는 야당할 때보다 더 우리 못하니까 야당은 좀 문제죠, 더 순수한 못하니까. 야당이에요. 우리가 그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 생각 가지고 자꾸만 야당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만큼이라도 하면 자, 희망이 있는데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복이 있는 더 거죠. 못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 문제라고.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자,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공수처 관련해서 의원님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추가 조치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싸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이런 하지 마. 이견이 크다 이런 얘기를. 난 길에서는 인터뷰 안 해. 하지 마.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난 길에서 인터뷰 안 하잖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길에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없다 보니까.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요.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그렇죠.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의가 되신 거예요? 그만들래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당연히 입장 정하신 게 어떻게? 근데 그 정도는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입장은 반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인터뷰는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앉아서 하실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간담회는 기자 간담회 하시잖아요. 대표님 이쪽으로 한 말씀만 가시기 전에 여기 광주에서는 그 지금 증언들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오늘 어떤 대표님 안녕하세요. SNS 서포터단이었습니다. 저절로 가려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잖아요. 또 오는데 오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빨리 찍고 싸우나 연락 좀 해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윤 씨의 범죄 사실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예, 윤 씨의 구속영장 심사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조금 일찍 영장 심사에 출석한 윤 씨는 현재 2시간 넘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어제 자신의 원주별장에 출입하기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면서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윤 씨를 상대로 성범죄와 무고, 20억 원대 사기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특히 성범죄 혐의 중에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성범죄 정황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토대로 성범죄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윤 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이 여성은 검찰이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특정하자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지난 2007년 11월 13일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파악하고 2명 이상이 공모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윤 씨의 성범죄 혐의가 소명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주원 기자. 그럼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가릴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은 강원도 원주별장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윤 씨와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 수사단은 이 여성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윤 씨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이 여성의 오피스텔이나 가게 보증금을 대주는 등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강하게 장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차관도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여성이 윤 씨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은 정황을 김 전 차관이 전혀 알지 못했다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 즉 뇌물에 더 가깝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구속된 이후 세 번째 소환인데요.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제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입을 굳게 닫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에 2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이 각종 회의 때마다 직접 생각을 정리하면서 써내려간 기록들로 모두 266건이었습니다. 외로이 떠있는 대통령, 그동안 속이 탔다. 여러 국정 현안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또 외로웠는지 가늠할 수 있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특히 임기 내내 자신을 향해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보수 언론을 향한 직설적인 표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과의 숙명적 대척,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2007년 수석보좌관 회의 중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이것보다 더욱 직설적인 표현도 존재합니다. 식민지 독재 하에서 썩어 빠진 언론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학벌 사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애썼던 부분, 특히 교육 정책과 부동산 개혁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에 격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조세와 교육, 또 부동산 정책이 미완으로 남은 점이 가장 아쉽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필 메모는 그의 성격처럼 직설적이고 또 솔직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재임 기간 노 전 대통령이 참 힘들어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메모에도 그런 속마음을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학벌 사회, 연구 사회에서 외로운 대통령이라고 독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는 야,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말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강원국 교수의 말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제 원래 흥이 좀 많으신 분이시죠. 그게 이제 눌려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으신 분인데 퇴임사가 원래 대통령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사를 안 하시겠다고 봉화에 내려가서 책을 써서 그 책으로 퇴임사를 대신하겠다고 퇴임사 몇 장 가지고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책을 쓰시겠다고 내려가서 봉화 내려간 첫날 그 봉화에 도착하자마자 야 좋다 그러셨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퇴임사다.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쓰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래서 야 좋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 조치를 불법 행위라고 공개 비난하면서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며 여론전을 펼치자 미국도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행돼야 한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성 북한 유엔 대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산인 와이즈 어니스토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by forcibly taking it. 이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오판이자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정신의 위배라며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States should deliberate and think of the consequence. Also, United States must return our cargo ship without delay.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싸잡아 비난하며 국가 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15분 동안의 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미국은 일축했습니다. 북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 국무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여론전에 나서자 미국도 국제적 대북 압박 전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돌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토의 압류 발표를 했던 미 법무부는 국무부와 달리 논평을 거부하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유엔 대사 회견까지 이어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압박을 이어가며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1,700여 실로 지난해 같은 달에 14,200여 실보다 24.4%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 2% 수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은 만 19살에서 34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금리 연 2.8% 안팎으로 보증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제 롯데와 기아의 눈물겨운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첫 대결은 기아가 웃었습니다. 네, 롯데가 5연패에 빠졌습니다. 기아가 10대 6으로 이겼고 이제 9위 롯데와 10위 기아의 승차는 반 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어제 1군 데뷔전을 치른 이승헌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 7개 맞고 7점 내준 뒤에 3회도 마치지 못하고 강판됐는데요. 롯데가 이번 시즌 올린 10번째 선발 투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1회에 최영우, 유민상에게 2루타 2방을 맞았고 3회에도 터커, 최영우, 유민상 이렇게 연거푸 2루타를 허용했습니다. 이승헌 선수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9위는 아직 1군에서 던질 수준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군에서도 6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선수를 1군 경기에 선발로 올리는 이 롯데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는 어제 경기였습니다. 롯데의 지금 불펜, 지금 투수진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롯데가 지금 5연패입니다. 이제 꼴찌 추락도 눈앞인 거죠? 네, 지난주에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는데 다시 5연패입니다. 올 시즌 이제 4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3연패 이상 이어지는 게 5번째입니다. 3연패, 6연패, 5연패, 7연패, 이번에 다시 5연패인데요. 이렇게 연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나쁜 흐름을 끊어줄 확실한 선발 투수가 없기 때문이죠. 역시 에이스의 가장 큰 역할이 팀이 어려울 때 연패를 끊어주는 건데 롯데는 이렇게 믿고 맡길 에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1선발 레일리가 1승 6패 평균 자책점 4.25고 2선발 톰스는 일요일 키움전에서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5.0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김원중, 장시환, 박시영 이런 국내 선발 선수들도 믿음을 주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윤성민 선수는 더구나 지금 시즌 중에 일본에 연수를 가 있기 때문에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한번 연패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볼넷이 참 많아요. 어제 롯데 선발 이승헌 선수가 공을 54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와 볼이 딱 반반씩이었습니다. 볼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롯데가 팀 볼넷이 230개입니다. 10개 팀 중 유일하게 200개를 넘겼고 최다 볼넷 2위와 3위인 기아와 KT보다 30개 이상 많습니다. 볼넷을 가장 적게 내준 두산이 131개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볼넷을 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8경기에서 볼넷을 230개 내줬으니까 경기당 볼넷이 4.79개인데요. 이런 추세로 144경기를 치르면 볼넷을 무려 690개나 내준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볼넷이 2015년 한화의 648개인데 훌쩍 넘어설 수도 있겠고요. 롯데는 지난해에도 팀 볼넷이 548개로 가장 많았는데 양상문 감독이 부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공격적인 투구 하라는 점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1군에 있는 투수 중에서 외국인 선수와 손승락 선수를 제외한 모든 투수가 9이닝당 볼넷이 4개를 넘고 있습니다. 볼넷 순위를 보니까 지금 그 순위가 프로야구 순위와 지금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가네요. 보니까요. 볼넷이 참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볼넷도 볼넷인데 롯데는 폭투가 또 많았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박시영 선수가 4회에만 폭투 4개를 던졌어요. 1루 주자 김하성 선수가 폭투 1개씩 나올 때마다 한 베이스씩 진루하면서 홈까지 밟은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투수도 문제고 포수도 문제고 이 둘의 호흡까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고유준 선수가 1개를 추가하면서 롯데의 올 시즌 폭투가 94개가 됐는데 두 번째로 많은 한화가 26개예요. 65%가 많습니다. 가장 적은 KT의 11개보다는 무려 4배나 많은데요. 볼넷과 폭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평균 자책점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의 평균 자책점이 6.15인데요. 매 경기 6점을 내준다는 뜻이니까
이기려면 7점을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프로야구 출범 38년째인데 지금 팀 평균 자책점이 6점을 넘은 팀은 1982년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2014년 한화 이렇게 단 2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치로만 봐도 참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투가 많고 볼넷이 많으면 보는 팬들도 사실 피곤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롯데 경기 할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이 야구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볼넷을 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볼넷은 악순환을 부르는 가장 안 좋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 법입니다. 롯데가 이번 시즌 평균 경기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픽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평균 3시간 26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경기를 치르는 기아보다 10분이나 길고요. 가장 짧은 LG보다는 22분이나 길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9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치면 매일 1시간 이상씩 일을 더하는 셈이니까 얼마나 힘든 경기를 치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우울한 사실이 목요일만 치면 평균 4시간 2분 동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목요일은 경기를 치른 다음에 바로 주말 3연전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는 목요일 날 4시간 동안 경기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경기를 또 치르는데 역시 금요일 날 치른 8경기에서 6승 2패로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고리를 분명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프로야구 선전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3.9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 서울은 25도, 대구는 29도까지 높아지면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동해안 지역과 대구 등 일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25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광주가 27도,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치솟겠고요. 특히 대구와 강릉은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